아이를 낳고 20년을 애지중지하면서 키우다 보면 아이는 어느새 독립할 때가 됩니다. 자녀가 독립해서 집을 떠난 다음 부모는 불안감, 슬픔, 외로움 등을 느끼게 되는데요. 이런 상태를 빈둥지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이럴 때 부모가 자녀에게 강박, 집착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관계가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인이 되어 독립한 자녀를 대할 때는 이전과는 달라야 합니다. 오늘은 50의 기술이란 책에서 성인이 된 자녀와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성인이 된 자녀들의 마음은 어떤지 등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자녀와 건강한 관계를 가지면서 본인의 삶도 행복하게 꾸려나가는 지혜를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장성한 자녀와 당당하게 멀어져라. 자녀를 독립시키는 엄마들은 빈둥지 증후군을 겪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빈둥지 증후군은 사람마다 다른 특징을 가지지만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이 우울감과 공허함, 절망감입니다. 신체적인 특징으로는 밥맛이 떨어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무기력해지는가 하면 눈물이 나기도 합니다. 이제 어떡하지? 나는 이제 뭐지? 허무함과 막막함의 눈물입니다. 특히나 빈둥지 증후군은 중년 여성의 경우 완경기와 함께 겹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빈둥지 증후군, 우울증, 완경기 증상이 한꺼번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 그 경계가 모호합니다. 육아는 어떤 방식으로든 부모의 에너지와 열정, 경제적인 부분을 꾸준히 계속 투자하는 과정입니다. 그 투자를 우리는 사랑이라고 부르죠. 이 사랑이 지나치거나 방향이 잘못되면 집착이나 강박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건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빈둥지 증후군은 언제든지 발발 가능한 상태에 기회만 된다면 튀어나올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부모는 강약의 차이가 있을 뿐 대부분 아이를 낳는 순간부터 강박증 환자와 비슷해집니다. 모든 감각을 동원하여 24시간 내내 아이들에게 집중하고 몰입하죠. 그 시간을 거쳐 학교에 가고 아이가 성인이 되어서까지도 자식에 대한 걱정과 불안은 진자리와 마른 자리를 가리지 않습니다. 이 기간이 20에서 25년 정도 지속되었고 긴 시간 동안 품에 끌어안고 있었기에 아이가 독립하고 떠나버리게 되면 빈 공간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서늘하고 심장까지 비어버리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빈둥지 증후군입니다. 빈둥지 증후군, 신화와 실제의 간극. 보통 증후군, 신드롬이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질병이 아닙니다. 어떤 징후들이 나타나는 현상들을 묶은 것이죠. 특정한 현상들이 어떤 말과 연관되어 이해되느냐에 따라 사회적인 현상으로 표현되거나 의료적인 질병으로 분류될 수도 있습니다. 빈둥지 증후군은 흔히 주부 우울증, 한시적인 우울감이라 볼 수 있습니다. 질병은 아니기에 증후군이라고 불립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고 눈물만 나거나 입맛이 떨어져 음식을 삼킬 수 없고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은 증상이 2주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는 질병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이런 증상을 겪고 있다면 상담을 권합니다. 요즘에는 각 지역의 건강가정지원센터와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에서 좋은 전문가들이 무료로 혹은 유료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빈둥지 증후군을 심각하게 앓는 사람들을 조사해보면 이전에 우울증을 앓았던 사람의 비율이 높았습니다. 산후우울증이건 산전우울증이건 생애 우울증 경험이 한 번이라도 있었던 사람이 빈둥지 증후군을 앓는 경우가 꽤 있다는 말이죠. 혹시 전에 우울증 이력이 있었다면 빈둥지 증후군이다 싶을 때 일단 병원을 찾아보시길 권합니다. 흔히 우울증을 마음의 감기라고 비유하잖아요. 우울감은 누구나 느낄 수 있지만 우울증까지 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우울증을 마치 모두가 겪는 것처럼 느끼기도 합니다. 빈둥지 증후군이라는 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빈둥지 증후군을 겪지 않은 95%의 사람들. 나의 사춘기 시절을 돌아봅시다. 나는 사춘기를 아주 제대로 혹독하게 겪었다.
나 때문에 엄마 아버지가 내 걱정을 하느라 일상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인가요?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중고등학교를 다니던 시절 한 반에 60에서 70명 중 혹독하게 사춘기를 보내는 친구는 두세 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빈둥지 증후군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는 혹독하게 몸부림을 치면서 앓을 수도 있지만 의외로 그 수는 많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1999년부터 지금까지 쭉 이어오고 있는 성공적인 중년 발달에 관한 메가더 재단 연구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10년 동안 8,000명의 미국인 중년들을 중심으로 발달과 변화를 관찰해온 연구인데요. 놀랍게도 그 가운데 빈둥지 증후군을 앓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불과 5% 이내였습니다. 나머지 95%는 오히려 홀가분했다거나 그냥 별일 없었다고 말했죠. 우리나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중년 발달 연구 중에서 병리적인 부분을 다루는 논문들은 빈둥지 증후군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인 중년을 다루는 연구에서는 오히려 빈둥지 증후군에 관련된 연구가 적습니다. 많지 않기 때문이에요. 빈둥지 증후군을 느끼지 않는 95%의 사람들. 그들이 실제 느끼는 것은 설렘을 포함한 자유의 느낌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독립하니 빈자리가 허전하긴 하지만 오히려 자유로워졌다는 의견이 꽤 많다는 거죠. 제2의 직업을 가지려 한다거나 제대로 된 다이어트, 그동안 못 갔던 여행이나 공부를 계획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중년 이후의 계획들, 인생 2막이 그때부터 실현되기 시작하는 거죠. 아이들이 떠나가면 빈둥지 증후군을 겪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나도 겪어야 할 것 같은 생각을 가지는지도 모릅니다. 또 누군가 너 빈둥지 증후군 아니야 하고 나에게 이름표를 붙여줬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빈둥지 증후군이다, 아니다를 가리는 건 큰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빈둥지 증후군이 심각하다면 당연히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야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면 아이들이 떠나간 자리를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고민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자리를 새로운 것으로 채우거나 무언가를 창출해내거나 해석해내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빈둥지를 슬기롭게 이용하는 법. 로마에 가면 교황이 통치하는 바티칸 시국이 있습니다. 그 바티칸 시국 안에 매주 미사가 열리는 시스티나 성당이 있고 시스티나 성장의 본당 천장을 장식하는 프레스코와는 늘 우리를 압도합니다. 바로 그 유명한 미켈란젤로의 천장화 천지창조입니다. 그 그림들 한가운데 아담의 창조 그림이 있습니다. 젊은 아담이 나이든 조물주와 손가락을 서로 맞닿을까 말까 하는 그림이죠. 미켈란젤로는 미술가이기도 했지만 신학자이기도 했습니다. 서로 손을 맞대고 있는 것 같지만 떨어져 있는 이 공간은 미켈란젤로가 천지창조에 대한 나름의 성서 해석을 그림에다가 투영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미켈란젤로의 그림에서 신과 인간은 영화 이티에서 이티와 인간처럼 손가락이 닿는 게 아니라 떨어져 있는 관계입니다. 손가락 사이의 공간은 신이 우리에게 허락한 공간입니다. 해석과 창조, 재생산의 공간인 것이죠.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이와 비슷합니다. 약간은 떨어져 있지만 서로의 손을 맞대고 있는 상태. 자녀와 부모 사이의 공간은 빅뱅과 같은 새로운 창조의 공간이라고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비어있는 공간 중 어디에 방점을 둘지는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떠남에 방점을 둘 것인가, 자유에 방점을 둘 것인가. 저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둥지는 아이들을 키울 때 필요한 것입니다. 그 둥지가 비었다면 순간 허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원래 새는 자유로운 존재죠. 드높은 하늘을 바라보며 이 시기에 무엇을 해야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을지 고민해 볼 수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떠난 것일까요? 아니면 내가 떠나고 있는 것일까요? 시선을 거기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빈 둥지를 슬기롭게 이용하는 3가지 세리머니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 빈 둥지 기념 촬영을 해보세요.
저는 아이들의 독립 시점마다 반드시 기념사진을 남깁니다. 아이가 취업했을 때, 독립했을 때, 결혼했을 때마다 가족사진을 하나씩 찍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우리는 또 다른 영역으로 넘어간다는 가족만의 세리머니입니다. 아이가 독립할 때 같이 찍는 사진은 아이에게는 떠난다는 걸, 부모에게는 보낼 준비가 됐다는 걸 알리는 일종의 신호탄이 될 겁니다. 두 번째, 떠나는 자녀에게 선물할 앨범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동시에 부모도 사진 정리를 하면서 과거를 되새겨 보세요. 심리학에서는 통합성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어떤 신념이나 생각에 있어서 그 생각의 구성 요소들이 모순적이거나 갈등적이지 않고 의미 있게 서로 연결되어 통합적으로 기능하는 것이죠. 좋은 기억이든 나쁜 기억이든 모두 연결되어 이 과거가 나쁘지 않았어라고 하는 통합성의 개념으로 승화되는 것입니다. 기억의 정리를 통해 기쁨으로 재구성되는 것이죠. 세 번째, 버킷리스트를 만들어 보세요. 영화 버킷리스트에서는 두 명의 노인이 죽음을 앞두고 꼭 하고 싶은 일들의 리스트를 작성해 하나씩 성취해 나갑니다. 그런데 죽음을 앞두고 버킷리스트를 만들기에는 너무 늦지 않나요? 여행도 마음 떨릴 때 가야지 다리 떨릴 때는 못 갑니다. 아이들이 독립하는 그 시기가 정확하게 버킷리스트를 작성하기 딱 좋은 시기입니다. 아이와 부모 모두에게 독립은 건강한 분리의 과정입니다. 빈 둥지를 슬기롭게 만드는 세 가지 세리머니를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원하는 세 가지 말. 사는 동안 어떤 사람에게 제일 미안합니까? 라는 질문을 들었을 때 누가 떠오르시나요? 대부분 세 명을 고릅니다. 부모, 배우자, 자녀. 그렇지만 중년이 되면 대부분의 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신 후입니다. 이제부터 배우자에게 좀 잘해야지 생각하지만 솔직히 내가 잘해줘도 배우자는 나에게 별로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한 명이 남죠. 우리가 관계에 노력을 기울이고 수고할 때 그나마 화답을 기대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자식입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들과 놀아줘야 하지만 아이 키우랴, 집안 건사하랴 너무 바쁩니다. 시간이 흘러 아이들이 자라 성인이 되면 이제 아이들이 매우 바빠집니다. 부모와 자식은 몇십 년 동안 이렇게 엇갈려 함께 시간을 보내거나 놀기가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런데 부모가 중년이 되어 아이들이 독립을 하게 되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됩니다. 본격적으로 우리의 인생이 중년 이후로 넘어가면서 나이 들어가는 내 자식들과 새로운 관계로 접어들어가기 좋은 시기가 온 것이죠. 중년 이후에도 자녀와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중년 이후에 자식들과의 관계를 좋은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나는 무엇을 제일 후회하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대개 우리나라 부모들이 가장 후회하는 것들로 이런 걸 손에 꼽습니다. 소소한 것에 너무 많은 걱정을 했던 것, 바깥일을 너무 열심히 해서 애랑 못 놀아준 것, 휴가 안 간 것, 사진 혹은 영상을 안 찍어 놓은 것, 책을 자주 안 읽어준 것, 성장하는 순간에 함께 있어주지 못한 것, 운동에 못 갔던 것. 이런 이야기들이죠. 이것만 보면 부모가 대단히 잘못한 것 같죠. 그러나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행복한 가정은 다 비슷하지만 불행한 가정은 저마다 이유가 있다. 톨스토이의 소설 안나 카레니나의 첫 문장입니다. 자식이 속을 안 썩이면 부모가 속을 썩이고 부모가 속을 안 썩이면 또 자식이 속을 썩입니다.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에서 무조건 한쪽만 옳다, 미안하다, 잘못했다, 잘했다, 판단하기 어렵다는 말입니다. 가족은 상호적인 관계입니다. 물론 상처와 아픔이 누적되어 중년 이후 자식들과 불편한 관계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성인이 된 자녀들과 잘 지낼 수 있을까요? 남은 생애를 어떻게 하면 자식들과의 관계를 좋은 방향으로 평안하게 지낼 수 있을까요? 그들은 부족한 부모에게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을까요? 어떤 소통을 하고 싶을까요? 아니, 소통을 하고 싶긴 할까요? 지금 당장 자녀에게 해야 할 질문.
많은 부모가 자녀에게 어떤 말을 해주면 좋을까 하고 고민합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부터, 아니, 문장을 바꾸셔야 해요. 나는 자녀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주면 좋을까가 아니라 내 아이는 나에게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을까가 중요합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어떤 말을 듣고 싶을까요? 저는 연구를 위해 20세 이상에서 60세까지 130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아주 재미있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들에게 부모에게 듣고 싶은 말은 어떤 말인가요? 물었더니 상당수가 듣고 싶은 말보다 부모님이 저에게 질문을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대답했어요. 부모님이 어떤 말을 해야 할지 고민할 게 아니라 먼저 자녀에게 직접 물어봐 달라는 것입니다. 너는 성장 과정에 어떤 얘기가 듣고 싶었니? 지금은 어떤 이야기가 듣고 싶니? 이렇게 직접 물어보는 것을 원했던 거죠. 이 질문이 가장 중요합니다. 대화를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상대가 원하는 말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성장기일 때는 대개 목적을 가진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나 성장이 끝나고 성인이 됐다는 건 이미 인생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동반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제 성인이 된 자녀에게 물어보세요. 성장기에 어떤 얘기를 듣고 싶었는지, 그리고 지금은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은지. 그것이 함께 살아가는 동반자로서 성인 간의 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자녀가 부모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은 고맙다는 말이었습니다. 잘 커줘서 고맙다, 잘 살아주어서 고맙다 같은 말을 원했습니다. 더불어 자랑스럽다 말도 듣기를 원했습니다. 인터뷰했던 사람 중에 46세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둘 다 80대였는데 두 분 다 말이 없고 엄격한 편이었다고 합니다. 이분은 장남이었고 여동생이 둘이 있었고요. 그의 아버지는 딸들에게 한 번도 회초리질을 하지 않았지만 아들에게는 말 그대로 거의 폭군에 가까웠습니다. 말도 거칠게 하고 조금만 잘못해도 필요 이상의 체벌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한 성장 과정을 거친 후 46세가 된 아들은 이렇게 말하더군요. 저는 한 번도 아버지가 원망스럽지 않았습니다. 저는 장남이니까요. 그런데 아버지가 저에게 딱 한마디 해줬으면 좋겠어요. 내가 자랑스럽다. 우리 집에 자랑스러운 장남이다. 이 말이 그렇게 듣고 싶었습니다. 그러면서 인터뷰 자리에서 한 40분을 우시더군요. 옆에는 그의 아내도 같이 있었는데 결혼 생활 20년 동안 남편이 우는 걸 오늘 처음 봤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공개 칭찬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나를 좀 칭찬해 줬으면 좋겠다고요. 이는 고맙다는 말과 자랑스럽다는 말을 합쳐놓은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공식화라는 건 선언이죠. 저는 이것이 사랑의 선언이자 지금까지의 기여의 선언이자 현재 모습에 대한 인정의 선언이라고 봅니다. 잘 커줘서 고맙다. 그동안 고생했다. 내가 정말 자랑스럽다. 이 말을 다른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금 당장 자녀에게 해야 할 말. 중요한 것은 세 가지 말이 절대 어려운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렵지 않은 이 말들은 자녀에게 하는 순간 특별한 기능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자녀가 자신의 성장 과정을 재해석하고 재평가가 하게 됩니다. 성장하는 내내 거대하게만 보였던 내 아버지와 어머니. 자녀는 부모님에 대해 수많은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과 분노, 때로는 상처들이 흉터처럼 남아있죠. 그런데 고맙다, 내가 자랑스럽다라는 말을 통해 성장 과정에서 받았던 상처와 생채기들을 재평가하고 재해석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현재의 인정이 과거 부모와 나 사이의 모든 허점과 잘못했던 것들과 실수를 덮어버리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자녀가 가지고 있었던 섭섭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부모들이 까맣게 잊었던 기억마저도 상처였다고 합니다. 이런 섭섭하고 아픈 기억, 트라우마, 내면의 상처, 내면 아이의 아픔과 고통, 마음의 생채기들이 부모의 말 한마디에 봄눈 녹듯 녹아버리게 됩니다. 이는 자녀의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과정입니다.
세 번째, 손자, 손녀, 친척 가장 가까운 사람들 가운데서 자녀를 공개적으로 칭찬한다는 것은 증언자 역할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래서 2년이 아니라 이 아이가 태어나서 수십 년 동안 그의 평생을 보아왔는데 이 아이는 너무 훌륭해. 내가 내린 결론은 바로 훌륭함이야, 고마움이야, 자랑스러움이야. 이걸 한꺼번에 묶어서 고맙다는 말과 자랑스럽다는 말과 공개적인 선언으로 진행하는 겁니다. 이러한 고백과 선언이 지금까지 서먹했던 아버지와의 관계를, 헌신한 걸 알기에 섭섭해도 말 못했던 어머니의 관계를 다시 연결해 줍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 고백의 순간에 새로운 가족의 탄생을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살아오면서 아이들에게 못했던 이야기 많으셨죠. 그것은 아마도 지금까지 살아오며 꼭 해야 하는 줄 알았지만 못했던 이야기일 것입니다.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릅니다. 세상은 어떻게 될지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내일도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지금밖에 없습니다. 내 아이에게 지금 이야기해 주세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자녀와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모두가 굉장히 놀라운 변화를 겪었습니다. 그 변화 중에는 IT 기술의 발전이 있습니다. 대면할 수 없으니 비대면인 인터넷이 급속도로 발전하게 된 것이죠. 아이들은 학교에 가지 않는 대신 인터넷 줌으로 수업을 듣고 친구들과 만났습니다. 그 과정에서 부모님들은 20세기에 태어난 자신과 21세기에 태어난 자녀들과의 큰 차이를 경험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20세기 인간들이 산업혁명을 통해서 활자의 시대를 살았다면 21세기 아이들은 IT 혁명을 통해서 영상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이죠.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디지털 기기에 매우 익숙하기에 20세기 활자의 시대를 살았던 부모들과 굉장히 다른 영역에 살고 있습니다. 티칭이 아닌 코칭의 시대, 완전히 다른 머리 구조를 가진 자녀들과 어떻게 소통해야 할까요? 이제 일일이 잔소리를 하거나 조언하는 건 끝났습니다. 자녀들도 부모와 똑같은 혹은 더 양질의 정보를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손쉽게 검색을 해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시대이자 오히려 부모보다 자녀가 더 많은 정보를 알기도 합니다. 더 많이 아는 자가 지식을 전수하는 티칭의 시대는 이미 끝난 겁니다. 이제는 가능성을 북돋고 도약을 이끌어내는 코칭의 시대이자 부모가 자녀에게 거대한 나침반 역할을 해주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자녀 교육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하나는 거시적 육아입니다. 아이들의 전망을 바라보는 시선을 거시적 육아라고 합니다. 코칭이라고 할 수 있죠. 반면 흔히 우리가 많이 들었던 육아, 아이들은 이렇게 가르쳐야 한다고 말하는 것들은 미시적 육아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부모님이 아이를 어떻게 키울지 고민을 많이 하죠. 가르치고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고 칭찬도 많이 하고.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부모가 자식을 키우는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바로 독립적이고 민주적인 시민으로 이 아이들을 키워내는 겁니다. 이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독립적이고 민주적인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건 부모의 역할이자 동시에 부모가 바로 독립적이고 민주적인 시민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어른이라면, 부모라면, 또 인생의 선배라면 인생에서 크게 세 가지 물건은 가져야 합니다. 첫 번째 물건은 시계입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내 인생에 있어서 나의 일주일을, 나의 한 달을, 나의 1년을, 나의 10년을, 그리고 남은 생애를 내가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에 따라서 일정을 관리하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독립적 삶을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자기 스케줄, 자기 주도성을 의미하는 물건이 시계입니다. 두 번째 물건은 나침반입니다. 나침반은 방향을 가리키죠. 내 삶의 마지막 도착지가 어디일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가는 길의 방향이 대략 어떠한지 알고 같이 가자 손 내밀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어른입니다. 부모님들도 자기 삶의 방향을 설정하는 힘을 가져야 합니다. 세 번째 물건은 지도입니다. 부모로서 살아가면서
미친 듯이 길을 잃었던 적이 있으시죠? 육아하면서도 주저앉아 울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닐 겁니다. 그 순간에 내 마음의 지도가 있어서 길을 찾을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하신 적 있으실 겁니다. 나이 들수록 꼭 필요한 마음의 지도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누구도 나를 위로해 주지 않고 스스로 스트레스를 관리해야 하는 부모라는 입장에서 내 마음의 지도 하나쯤은 가지고 있자는 거죠. 부모에게 필요한 7가지 마음 관리법. 돌아보면 어떻게 위기를 넘겼나 싶은 순간들이 훅 올라오죠. 다행이다 싶으면서도 옛날은 어떻게 지났지만 앞으로의 위기는 어쩌나 싶습니다. 점점 자신은 없어지고 역할은 커지니 말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맴돌기도 하지만 한 발 앞으로 내딛기 위해서 어른의 나 조절법을 안다면 그것이야말로 마음의 지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를 조절하고 나의 스트레스를 관리하면서 동시에 나를 위로하는 방법은 총 7가지입니다. 한 가지 스트레스에 오로지 한 가지 해법만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그 상황을 인지적 경직성이 있다고 표현합니다. 반면 한 가지 난관이지만 여러 가지 대안이 있는 경우 인지적 유연성이 있다고 말하죠. 적어도 2-3가지 정도 내 마음을 조절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 유연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어른이고 부모이며 인생 선배일 겁니다. 나를 조절하는 첫 번째 방법은 믿을 수 있는 일인을 만드는 것입니다. 언제든 어떤 마음속 이야기도 말할 수 있는 사람. 내가 말할 때마다 괜찮다 공감해주고 조언까지 해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을 찾기 어렵다면 2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상상의 멘토를 만드는 것입니다. 나에게 어떤 일이 닥쳤을 때 이 사람이라면 어떻게 할까? 이 사람이라면 어떻게 말하고 대처하고 행동할까? 머릿속에 떠오르는 멘토가 있으면 너무 좋다는 거죠. 이를테면 아동 상담에는 오은영 박사님, 반려견 상담에는 강영욱 선생님, 그리고 가족과중 노년 상담에는 이호선 교수님, 이렇게 나뉘어 있거든요. 제 마음대로 나눴지만요. 내 아이가 이럴 때 오은영 박사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우리 강아지가 이럴 때 강영욱 선생님은 어떻게 행동할까? 우리 가족에게 문제가 있을 때 이호선 교수는 어떻게 이야기할까? 머릿속에 이런 사람들, 나를 도와주고 이 상황을 해결하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떠올린다면 여러분은 상상의 멘토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조언과 해결이 필요할 때가 있지만 베개 씻을 적시며 울 만큼 감정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는 공감과 위로가 필요합니다. 저는 속상한 일이 있으면 무조건 집에서 걸어서 15분 떨어진 카페에 갑니다. 카페에 가서 와플을 먹어요. 속상할 때마다 그 카페에 가서 와플을 먹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속상할 때 그 카페만 떠올려도 위로가 됩니다. 이렇듯 3번째 방법은 위로 장소를 찾는 것이고 4번째 방법은 위로 음식을 찾는 것입니다. 마음 근육은 이렇게 단련하는 거예요. 자신만의 위로 장소와 위로 음식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5번째는 위로 노래를 찾는 것입니다. 위로 노래도 너무나 중요해요. 나와 함께 울어주는 노래도 좋지만 나를 살려주는 노래, 나를 일으키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저는 딕펑스의 비바 청춘을 좋아해요.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노래, 나를 일으키는 노래가 하나쯤은 있는 것. 그래서 누구의 도움도 없이 스스로 문제나 감정을 털어버리는 게 바로 부모가 해야 할 일입니다. 6번째는 바로 도움을 청할 용기입니다. 스스로 해결하는 것도 좋지만 모든 걸 짊어지는 것보다 거절을 무릅쓰고 도움을 청할 용기를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용기를 내고 문턱을 넘는 경험을 누군가 해야 한다면 그걸 해내는 사람을 우리는 어른이라고 하겠죠. 거절당해도 안 죽는다는 걸 알고 있는 우리가 애들 앞에서 보란듯이 누군가에게 묻고 요청하면서 자식들도 도움을 청할 용기를 갖도록 모델이 되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7번째는 바로 감사 습관을 갖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부터 지금까지
나에게 있었던 감사한 일들을 손가락으로 꼽아보세요. 그리고 그 행동을 꼭 아이들 보는 앞에서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엄마는 오늘 이게 정말 감사하다. 넌 어때? 어린아이들이건 다 큰 자식들이건 가진 것을 헤아리는 능력을 갖게 도와주자는 겁니다. 미성숙한 이들이 없는 것을 불평하고 성숙한 이들이 가진 것을 살필 줄 아는 능력을 가진다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으니 말입니다. 성숙도 학습됩니다. 부모의 모습을 보고 아이들도 부모의 형태를 그대로 모방하게 될 테니까요. 이렇게 7가지 방법으로 어른으로서, 부모로서, 그리고 인생 선배로서 나 자신을 관리하고 조절하고 위로하는 방법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가져야 하는 3가지 콘텐츠. 자식에게 물려줄 유산이 좀 있으신가요? 집이라도 한 채 물려주려고 평생 허리띠를 졸라매고 각종 재테크 정보를 눈을 부릅뜨고 살피는 경우 많지요. 그러나 이젠 부모나 자식이나 서로 오래 사는 세상에 뭘 물려주지는 못해도 짐이나 되지 않으면 좋겠다는 생각들 많이 하실 겁니다. 물론 나이 들어 비참하게 살고 싶지 않은 심정도 당연히 있죠. 누군들 가난하고 싶을까요? 열심히 살아온 자리가 여기인걸요. 다만 누군가는 부자 부모 혜택을 받고 살아도 우울감과 불만감에 비뚤어지고 또 누군가는 힘들고 어려운 성장 환경 속에서도 인생을 꽃피우는 사람들이 있죠. 어떤 차이 때문에 이들은 서로 다른 결과를 만들어낸 것일까요? 그건 부모들의 성실성과 마음가짐을 통해 얻은 마음의 유산에서 비롯된 것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모가 모범이 되지 못하는 경우 자신만의 신념을 자기만의 유산으로 만들어 삶을 살아가기도 하죠. 그런 경우 역시 남 부럽지 않고 만족감 높은 삶을 살게 되죠. 매우 긴 삶을 살아가야 할 우리 아이들과 후배들에게 스스로를 돌보면서 동시에 삶의 만족감을 창출할 새로운 콘텐츠를 전해야 합니다. 눈으로 보이지 않기에 어디서도 검색할 수 없고 다른 사람들은 갖지 못하고 경험할 수 없는 부모만의 콘텐츠를 물려줘야 합니다. 저는 부모님들이 3개의 콘텐츠를 가져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첫 번째 콘텐츠는 바로 핏줄 콘텐츠예요. 다른 가족, 다른 사람들을 보면 훌륭하고 본받을 점이 많은데 우리 가족을 보세요. 어떠신가요? 우리 가족은 참 별 볼 일 없죠. 지독할 정도로 평범해서 눈을 씻고 찾아도 유명인 하나 없고 남다르고 특별한 콘텐츠를 가진 것도 없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돌아볼수록 볼품없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불평하는 아이들의 뒷모습을 보며 약이 오르기도 하지만 미안한 마음도 웅덩이 물 고이듯 한 구석에 자리합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세요. 인간은 누구나 살면서 어려운 고비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성인이라면 누구나 고비를 넘겨본 경험이 있고요. 어쩌면 우리는 위기를 넘긴 자들이자 위기를 대비한 자들이고 고통의 잔도 마셨으나 낙관의 시선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 내 자녀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세요. 엄마가 어릴 때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극복했어. 아빠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극복한다고 하더라고. 내 할아버지가, 내 할머니가, 내 증조모가, 내 증조부가 이런 일을 이렇게 극복하셨다더라. 우리 집에는 극복의 DNA가 있는 것 같아. 이 양쪽 집안의 극복 DNA를 물려받은 게 바로 너야. 자녀가 어리건 성장했건 상관없습니다. 듣지 못했던 새로운 가족 이야기 속에서 자신의 뿌리를 찾게 하자는 겁니다. 주변에 부모가 없는 순간에도 자녀가 자부심을 가지도록 해주세요. 어리건 나이가 들건 내 아이들도 넘어지고 미끄러지고 울며 몸부림치는 순간들을 맞을 겁니다. 우리도 겪었던 그 순간들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그 순간이 아직 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 나의 이야기, 배우자의 이야기, 할머니, 할아버지, 이모, 삼촌, 고모의 이야기를 통해 말해주세요. 세대가 이어지는 우리 집만의 독특한 이야기를 손주에게 말하듯이 할아버지, 할머니의 목소리로 들려주세요. 이미 우리 가족 안에 무의식으로 면면이 흐르고 있는
정신적인 족보를 알려주는 것이죠. 자녀가 가진 것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는 것, 그게 바로 가족 역사 콘텐츠이자 핏줄 콘텐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자녀가 성장 과정 중 기억하지 못하는 순간에 일어났던 작고 큰 극복 경험들을 설명하며 내가 얼마나 멋지게 극복해내는 아이였는지, 성장한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잘 극복할 수 있는 아이인지 이야기해 주세요. 내가 가진 그 힘은 우리 가족 역사 안에 새겨진 DNA 덕분이라는 걸 꼭 상기시키길 바랍니다. 자녀는 어느 순간 가족 자부심과 자기 속에 있는 회복 탄력성을 발굴하게 될 겁니다. 두 번째 콘텐츠는 바로 문화 콘텐츠입니다. 다른 가정과 구별되는 우리 집만의 특수성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문화 콘텐츠가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구인가요? K-팝을 통해 한국의 독특성을 만방에 알린 이들이죠. 어디 K-팝뿐일까요? 우리는 너나 없이 저마다 독특한 문화 집결체입니다. 가정은 더욱 그렇지요. 우리 집만 가진 색깔, 냄새, 정리 방법, 서열, 예절, 시간, 공간 등 같은 평수 아파트에 산다 하더라도 똑같은 집은 하나도 없죠. 우리는 저마다 우리의 세계를 만들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다만 이런 독특성이 아이들에게 자부심이 되도록 변환기 역할을 할 필요가 있죠. 저는 문화 콘텐츠를 꼽으라면 가장 대표적으로 음식 문화를 꼽습니다. 우리 집은 이거 먹어, 우리 집은 명절에 이거 먹어, 우리 집은 생일에 이거 먹어, 우리 집은 항상 이거 먹어. 음식이라는 게 대단하지 않은 것 같지만 다른 집과 구별되는 우리 집만의 의뢰 아이템, 우리 집만의 콕 집을 수 있고 훅 떠오르는 바로 그 음식이 있다면 여러분은 문화 아이템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우리 집은 이거 먹어라고 하는 우리 가족만이 가진 독특성에는 힘이 있습니다. 내 아이들은 또 다음 세대에게 그 이야기를 하게 될 거예요. 저희 집에 있는 문화 콘텐츠는 잡채입니다. 생일과 명절이면 어김없이 잡채를 상에 올렸죠. 제가 2022년에 간단한 수술 때문에 병원에 잠깐 입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필 제가 입원하는 동안 아들의 생일이 있었어요. 생일 당일에 아들이 저에게 문자를 보냈는데요. 어머니,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머니, 올해 제 생일엔 잡채가 없네요 라고 보냈더라고요. 매년 생일마다 잡채를 먹었던 무의식적 기억이 올라온 것이죠. 올해는 무엇이 달랐는가를 생각하면서 잔치상 혹은 생일상에 당연히 올라왔던 잡채가 떠올랐던 거죠. 저희 아이들은 생일이 됐을 때 잡채가 올라오지 않는 것만으로도 제 생각을 하더라는 겁니다. 고맙죠. 동시에 아이들은 우리 집의 문화를 기억하게 되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간단한 이야기지만 새로운 문화적 역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살아갈 날이 훨씬 길고 긴 시간 속에 지금이 가장 빠른 시간일 수도 있죠.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집만의 고유한 문화 콘텐츠를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대상 영속 콘텐츠입니다. 제가 일명 종교 콘텐츠라고도 부르는데요. 이 종교 콘텐츠는 종교를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부모의 종교를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불교, 기독교, 가톨릭, 전혀 어떤 종교든 상관이 없습니다. 주기적으로 물 떠놓고 새벽마다 기도하는 분이라면 그도 좋습니다. 핵심은 종교가 아니라 안정감입니다. 엄마가 널 위해 매일 기도해 엄마 아빠를 지켜줬던 이 신이 너도 지켜줄 거야. 그리고 신이 있는 자리에 엄마 아빠도 늘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아이들에게 부모가 너를 지켜주지 못하는 순간에도 부모를 지켜줬던 신이 너를 지켜줄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세요. 바로 옆에서 아이들을 지킬 수 없는 날이 오고 결국 부모가 떠나가는 날도 올 텐데 부모가 돕지 못하는 순간이나 심지어 부모가 없어진 순간에도 아이에게 안정감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대상 영속 개념은 아이가 7에서 24개월경 낯가림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는 비결에서 힌트를 얻었습니다. 낯가림을 심하게 하던 아이가 24개월 혹은 30개월이 넘어가면 부모가 당장 눈앞에 없더라도
멀리서 들리는 엄마의 노랫소리나 시장에 금방 다녀오겠다는 엄마의 약속을 믿고 엄마 없는 두려움을 꼭꼭 눌러가면서 불안을 조절하는 능력이 생겨나죠. 일명 대상 영속성이 생겨나는 겁니다. 21세기 아이들은 부모보다 더 전자기기를 잘 다루고 정보를 더 잘 찾게 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런 아이들에게 20세기 부모들이 전해줄 게 별로 없죠. 줄 것 없는 부모들이 가진 것을 다 동원하여 자녀에게 전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가장 먼저 나를 돌보는 능력 그리고 3가지의 부모 콘텐츠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라면 아이들은 물론 부모의 자부심까지 함양하며 남은 생애 동안 자녀와 행복하게 소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이로운 가족이 되는 방법. 가족이 중요하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가면 갈수록 족쇄라 가족이라고 표현합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가족은 정말 가능한 일일까요? 신화 속의 이야기 아닐까요? 어떤 가족이 바람직한 가족일까요? 건강한 가족 관계를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고민해 보았을 때 제가 생각한 단어는 경이입니다. 이 경이라는 단어는 놀랄 경자에 이상할 이자를 씁니다. 가족은 살아갈수록 나이 들수록 놀랍고 이상해지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경이로운 가족은 2가지 모습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흔한 경이로운 가족과 귀한 경이로운 가족으로요. 가장 먼저 아주 흔한 경이로운 가족부터 살펴보고자 합니다. 흔한 경이로운 가족은 다음의 특징이 있습니다. 허구한 날 싸우는데 지금껏 살아요. 그리고 겉으로는 미친 듯이 싸우면서 속으로는 간절히 그리워합니다. 정말 이상하죠? 그래서 대개 가족 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상담을 받으러 왔을 때 정말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가족 앞에서는 말 그대로 막말의 칼춤을 추면서 막상 상담을 받으러 오면 가족에 대한 사랑과 애틋함을 뜨겁게 부르짖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절대 속내를 가족에게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속마음, 가족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가족한테 절대 들키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족 구성원 모두가 그래요. 철저한 비밀 공동체입니다. 이걸 들키면 어색하고 이걸 고백하면 굉장히 부끄럽다고 생각하는 거죠. 가끔은 속내를 내비쳤다가 수치심을 느끼기도 합니다. 가족들이 나이 들면 조금 나아질 줄 알았더니 허구한 날 싸우면서 점점 싸움의 강도는 강해지기만 합니다. 오히려 더 뿔뿔이 흩어지기도 하죠. 그렇다면 귀한 경이로운 가족은 어떤 가족일까요? 지금부터 가족의 면모, 경의를 새로운 방식으로 풀이해 보겠습니다. 흔한 가족에서 발견했던 그 놀라움과 남다름을 약간 바꿔보는 거죠. 경이로움이 가지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쓰임 중에 하나가 바로 역설입니다. 경이롭다 표현을 언제 쓰는지 생각해 보세요.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데 깜짝 놀랄 새로운 요소를 발견했을 때 경이롭다는 표현을 씁니다. 씨름 중에 삿발을 붙잡고 뒤집는 기술이 있습니다. 삿발을 붙잡고 한꺼번에 확 뒤집으면 관중석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 뒤집기 한 판이 씨름판의 흥을 확 돋우고 지루했던 힘싸움을 폭발적인 탄성으로 바꾸어 놓죠. 가족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이라는 씨름판 안에서 관계를 한번 뒤집고 엎으면서 삿바 싸움처럼 새로운 경의를 탄생시켜보면 어떨까요? 우리 집의 이름표 바꾸기. 귀한 경이로운 가족으로 뒤집기 위해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것이 바로 호칭입니다. 가족에 대한 정의와 개념, 가족에 대한 이름을 바꾸는 겁니다. 가족들을 뭐라고 부르시나요? 우리 가족은 어떠한 가족이야 라고 한 문장으로 정의할 때 어떤 단어를 넣으시겠어요? 우리 가족은 정말 빛나는 가족이야. 우리 가족은 똑똑한 가족이야. 우리 가족은 위트 넘치는 가족이야. 우리 가족은 단란한 가족이야 등등. 그 단어가 바로 우리 가족의 정의이자 분위기이자 전체적인 이미지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가족의 이름을 허구한 날 싸우는 가족이라고 정의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다투는 집이 맞을 겁니다. 하지만 다르게 생각해보면
허구한 날 싸웠는데도 잘 지내고 있다면 바로 허구한 날 싸운 만큼 화해하고 용서했기 때문은 아닐까요? 자주 싸우는 집들은 또 자주 화해하고 용서합니다. 우리 집은 화해해도 소용없어, 용서해도 소용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싸움이라는 부정적 감정이 용서라는 긍정적 감정보다 강하기 때문에 싸움의 기억이 더 오래 깊게 남아있는 것뿐입니다. 긴 세월 동안 허구한 날 싸워도 함께 살고 계속 연락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만큼 용서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만큼 서로를 견딜 수 있는 집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름을 한번 바꿔봅시다. 허구한 날 싸우는 집에서 자주 용서하는 집, 자주 화해하는 집으로요. 말을 바꾸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관계는 이렇게 재정립됩니다. 철학자 하이데거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그 사람이 어떤 말을 쓰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내가 가족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가족에 대한 나의 시선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나 또한 가족의 일원이잖아요. 우리는 화해를 자주 하는 집, 용서 자주 하는 집 이렇게 불러봅시다. 이는 허구한 날 싸우는 집하고 같은 상황이지만 완전히 다른 측면을 보여줍니다. 내 가족의 현재 이름표를 생각해보고 이 이름표를 뒤집는다면 어떤 이름표가 좋을까 생각해보세요. 엎기 전에 이름표와 엎은 다음에 이름표 두 가지를 놓고 어떤 걸 선택할지 고민해보세요. 만약 저라면 귀한 경이로운 가족이 되는 새 이름을 선택하겠습니다. 가족을 위한 속마음 드러내기. 두 번째, 인사이드 아웃입니다. 속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앞서 말했던 것처럼 나의 속마음은 너무나 간절한 사랑의 고백인데 퍼붓는 말은 놀라울 정도로 공격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꿔보자는 겁니다. 속에 있는 이야기를 밖으로 빼고 밖에 있는 이야기를 안으로 모아보자는 거예요. 밖으로는 성질내고 안으로는 사랑 고백하는 내담자가 10명이 있다면 10명 중 8명은 속마음 이야기를 밖으로 하는 것만으로 가족 관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인사이드 아웃, 가장 먼저 마음의 문을 열고 안에서 밖으로 문턱을 넘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 필요한 건 용기입니다. 문턱을 넘는다는 건 성장과 성숙이고 새로운 관계의 시작입니다. 완전히 다른 질의 관계를 갖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문턱을 넘기 위해서 내 발을 올려서 넘기는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한 번만 그 문턱을 넘어본다면 그 다음부터 꽤 용기를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용기를 내면 가족은 반드시 반응합니다. 예를 들어 엄마 나 사실은 엄마가 정말 좋아요. 혹은 여보 내가 자기한테 정말 미안했어. 같은 말을 해요. 그러면 듣는 가족은 어색하게 대꾸할지도 모릅니다. 얘가 갑자기 왜 이래? 됐어. 가서 저기 물이나 떠와. 이렇게 반응하며 기껏 용기 낸 사람을 머쓱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해해 주세요. 그 가족은 갑자기 들어온 자극이 어색하기 때문입니다. 진짜 물이나 떠와가 아니라 내가 당신의 사과와 감정을 받아들이겠다는 일련의 우회적인 표현이에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관계의 문턱을 넘어본 것이죠. 관계의 문턱을 넘어가면 다른 가족들에게서도 동시다발적으로 일종의 모방이 발생합니다. 부부끼리의 자극이 자녀들에게도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가족 모두가 화해하고 사과하고 고백하고 감사하는 상호작용이 그때부터 일어나거든요. 누가 시작할 것인가만 남았습니다. 실패해도 괜찮아요. 절대 실패가 아닙니다. 가족들은 알기 때문입니다. 용기를 냈구나. 어색한데 괜찮구나. 반복이 된다면 그 다음부터 훨씬 더 자연스러워질 거예요. 그렇게 가족은 속마음을 터놓기가 전보다 자연스러운 영역으로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자녀 앞에서 공개적으로 화해하기. 세 번째, 가족을 집단에서 개인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대개 가족은 하나의 묶음이라고 생각하죠. 영어에서는 family라는 단어를 쓸 때 가족 전체를 뜻할 때는 단수 동사 is를 쓰고 가족의 여러 명을 뜻할 때는 복수형 or를 씁니다.
family라는 단어는 우리 가족 전체를 묻기도 하고 동시에 개개인의 가족을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죠. 가족의 다툼을 돌아보세요. 지금까지 어떻게 싸웠나요? 대개 부부들은 애들이 있든 없든 있는 힘을 다해서 싸웁니다. 그리고 화해는 누가 없을 때 자기들끼리 합니다. 즉 공식적으로 싸우고 화해는 사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볼 땐 우리 부모님은 허구한 날 싸운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화해하게 됐는지 모릅니다. 부모가 설명해 주지도 않아요. 그럼 아이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부는 싸우고 가만히 있어도 화해가 되는구나. 그런 부모를 보며 성장한 아이들은 결혼하고 배우자와 싸웠을 때 어떻게 행동할까요? 가만히 있어도 괜찮아지겠지 생각해요. 하지만 세상에 싸우고 나서 저절로 화해가 되고 사이가 좋아지는 관계가 어디 있나요? 만약에 있다고 하더라도 매우 극소수일 겁니다. 찢어진 관계를 회복할 때는 훨씬 더 공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 과정을 누구도 설명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것도 뒤집기를 한번 해봅시다. 이제까지 공개적으로 싸우고 사적으로 화해를 했다면 이제 뒤집어서 사적으로 싸우고 공개적으로도 화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족은 더 그렇습니다. 같은 공간에서 지내기 때문에 부부가 싸운 것 같지만 사실 아이들도 함께 싸운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둘이 긴장했던 것 같지만 가족 모두 긴장 상태에 놓였던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부부가 싸웠을 때는 꼭 아이들에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어려도 괜찮습니다. 엄마, 아빠가 사실 이런 일로 다퉜었는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화해를 했어. 그래서 지금 엄마, 아빠는 마음이 괜찮고 서로 더 사랑하게 됐어. 하고 자녀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고 나서 자녀에게 물어봐 주세요. 혹시 엄마랑 아빠가 싸우는 소리에 마음을 졸였어? 무서웠어? 그럼 아이들도 분명히 얘기합니다. 사실 나 그때 무서웠어. 걱정됐어. 놀란 아이의 마음을 꼭 안아주세요. 성인인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성인이 된 자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우리 부모님은 허구한 날 싸울까? 마찬가지로 자녀에게 설명해 주세요. 이로 인해 자녀는 관계를 학습하게 됩니다. 나이 들면서 화해하는 모습을 아이들이 모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가족이 가진 특성들을 어떤 식으로 바꾸어 보느냐에 따라서 180도 바뀐 가족의 모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가족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시기 바랍니다. 내 자식은 나보다 더 편했으면 하는 마음은 부모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죠. 그래서 많은 부모들이 자녀에게 더 많은 재산을 주지 못해 아쉬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재산보다는 마음의 유산을 물려줘야 한다는 저자의 말은 깊은 울림을 줍니다. 부모가 어떤 과정으로 역경을 극복했는지를 들려주고 우리 집만의 문화를 알려주고 부모가 항상 널 믿고 응원한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 이런 풍족한 마음의 유산을 가진 자녀가 단순히 재산만 많이 물려받은 자녀보다 훨씬 건강하고 멋진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오늘부터라도 자녀에게 마음의 유산 이야기를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을 달아주세요. 더 유익한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지혜를 드리는 인생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